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햇빛이 점점 강해지는 여름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수당 스포츠의 인기도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외선이 강한 요즘 같은 때 눈이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손상을 입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 중에 유해 물질로 인해서 각막에 미세한 손상까지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을 즐길 때는 자외선 차단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많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눈 건강도 지키시고 야외 활동도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순서죠. 건강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 이금숙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은 바로 유방암이죠.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암 등록본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유방암은 전체 여성암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유방암학회가 발간한 2016 유방암 백서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2년 한 해 동안 16,615명이 발생했고요. 이는 10여 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미국과 유럽 등 구미 지역의 발생률의 3분의 1 정도지만 이 국가들의 유방암 발생률은 감소 추세인 반면에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방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52.1명이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유방암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또 초경이 빨라지고 첫 아이의 출산 연령이 느려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한국 여성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한국의 유방암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암이라 조기 검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방암 검진을 개인에 따라 맞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암 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0에서 69세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엑스선 촬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밀 유방, 즉 지방이 적고 젖이 나오는 유엽이나 유관이 많은 딱딱한 유방인 여성은 이 유방 엑스선 촬영을 해도 잘 안 보입니다. 치밀 유방이 심하거나 통증, 또 가족력 등이 있으면 초음파를 추가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가 유방 엑스선 촬영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는데요. 유방 엑스선 촬영은 여러 검사법 중에 유일하게 사망률을 15에서 30% 낮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가루 형태의 암인 미세 석회화 병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엑스선 촬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20에서 30대 여성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유방 엑스선 촬영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연구에서 20에서 30대 여성이 유방 엑스선 촬영을 정기적으로 하면 이 암을 찾아서 사망률을 줄이는 것보다 암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유방 조직이 방사선에 민감해 암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대신 20에서 30대 여성은 매달 유방을 만져보는 자가 검진을 해야 합니다. 20에서 30대 여성이라도 유방암 고위험군이라면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20대라면 유방 엑스선 촬영은 하지 않고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장 이른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한 가족을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유방암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어머니가 35살에 유방암에 걸렸다면 딸은 30살부터 검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유방암 위험이 높은 BRCA 변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0세부터 유방 MRI를 권장합니다. 증가하는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별로 맞춤형 유방 검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자유. 한 제약회사의 광고 문구인데요. 코막힘과 콧물로 한 번쯤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축농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만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기후차가 심한 나라에서 축농증은 더욱 빈번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축농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리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양에선 고혈압 관절염과 함께 빈번한 만성 질환으로 꼽는 것이 축농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괜찮다가 또 재발하고 또 괜찮아지고 이런 순서를 반복하다 보면 지쳐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방치하다 보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만큼 적기 치료가 강조되는 질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농증의 원인, 또 어른보다 위험한 소아축농증, 올바른 코 세척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죠. 힐러리 클린턴도 축농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선 기간 동안 축농증과 또 중이염 치료를 계속 받은 끝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건강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축농증 정확히 어떤 건가요? 축농증은 이제 그 얼굴 안에 공기로 차 있어야 될 부분에 고름이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축농, 농이 쌓여 있는 병을 축농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축농증 하면 저는 일단 생각나는 게 뭐 누런 콧물, 또 코막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코가 막히면 다음에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또 축농증에 걸리는 체질이 따로 있나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이게 사실 뭐 축농증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급성 축농증, 감기로 인한 거죠. 그다음에 만성 축농증, 그다음에 바이러스로 인한 축농증, 세균성 축농증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나뉘게 되고요. 사실은 어떤 그런 다 같이 축농증이긴 하지만 어떤 예후나 경과 같은 것들이 좀씩 다른 질병입니다. 네, 보통 이 축농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축농증이 미세먼지 때문이다, 아니면 알레르기 때문에 심해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축농증이 생기는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가요?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미세먼지가 결국은 우리 코 안에 섬모, 이 먼지라던가 염증을 제거해주는 그런 섬모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악화를 시키는 건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사실 축농증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태어난 체질과 좀 더 연관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 안에 공간이 환기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되지 못하는 경우에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러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축농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네. 코 안에 물혹 같은 게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혹 같은 것들이 환기가 되어야 되는 공간을 막음으로써 축농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천적인 원인이 좀 더 원인도 많다고 있는 거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럼 이 축농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누런 콧물, 그 다음에 또 축농증이 심해지게 되면 이 콧물들이 안면통, 치통, 두통 같은 걸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통증을 다른 데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공간하고 인접한 부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 바로 밑에는 이빨이 있고 위에는 눈이 있고, 사골동이라고 하는 공간 바로 옆에는 위에는 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두통, 치통, 안면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뭐 두통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봤을 때 이 축농증이 좀 비염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염과 축농증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져보면 비염은 코에 염증이 있는 거고, 축농증은 사실 코 안쪽에 어떤 공간 안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증상은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코막힘, 그 다음에 누런 콧물. 하지만 비염은 보통은 누런 콧물보다는 조금 더 하얀 콧물에 가깝고, 네. 좀 더 누런 콧물이 오래 지속된다면 축농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통이나 치통은 비염에서는 잘 오지는 않거든요. 특히 치통, 안면통은 축농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축농증의 증상 중 하나로 치통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 바로 밑에는 이빨이 있고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빨 쪽으로 염증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치아 쪽으로 이제 네. 염증이 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치통이 유발될 수 있는 거고, 간혹 가다가는 이제 이빨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상악동염이 생길 수도 있고 축농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축농증이 심해지면요. 혹시나 또 다른 질환들이 유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 축농증의 합병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 쪽으로 가는 합병증이 있고 네. 하나는 뇌 쪽으로 가는 합병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오래 가거나 아니면 아주 급성적으로 왔을 때 눈 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안구염이라던가 아니면 네. 눈 쪽에 농양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뇌수막염이라던가 뇌막염, 그 다음에 또 뇌 농양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적극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합병증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농증이요.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 소아에게서 발병 확률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한 예로 아직 2돌도 안 된 아기인데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고 뭐 기침도 심하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서 축농증이 더 많이 유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그 축농증이 대개는 급성 축농증인 경우가 많고 네. 급성 축농증은 감기의 합병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감기에 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축농증으로 진행하기가 쉽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른들은 이 축농증이 생기는 공간들이 마치 우리가 각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각방이 있고 다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물을 흘려도 물이 흘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이들은 원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쏟는다면 쉽게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른보다는 잘 치료가 될 수도 있다. 자주 재발하지만 치료는 어른보다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지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방이 있는 구조라서 이게 잘 막아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원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또 치료는 또 잘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소아 축농증 어른처럼 좀 아예 만성이 된다거나 또 재발도 잘 되거나 이런 건 또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 재발은 잘 될 수 있는 거죠. 감기가 자주 걸리니까 네. 급성 축농증이 재발은 잘 될 수 있지만 사실 만성 축농증은 어른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성 축농증이라 하면 한 3개월 이상 누런코가 좋아지지 않을 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에서는 만성 축농증이 많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사실 만성보다는 급성 축농증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럼 아이들은 만성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른들은 사실 급성 축농증기를 지나서 이미 급성은 대부분 치료가 됐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감기는 잘 안 걸리는 나이가 되니까 만성만 남는 거고 아이들은 이제 급성 축농증과 만성 축농증이 혼재돼 있지만 급성 축농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개념이죠.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요즘에는 2돌도 안 된 아기들한테서도 축농증이 생긴다는데요. 대부분 어머니들은 이제 이런 증상이 뭐 감기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감기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소아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10일 이상 누런 콧물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루 이틀 누런 콧물이 나왔다고 해서 꼭 축농증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감기를 치료하고 있는데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아질 것 같았는데 다시 누런 콧물로 발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축농증을 의심할 수 있죠. 이 소아 축농증이 혹시 그럼 기침과도 관련이 있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기침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누런 콧물이 나와서 이게 목 뒤로 넘어가는 경우 어른들이 이걸 잘 삼키고 해결을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 코 뒤로 이제 누런 고름이 넘어가게 되면 밤에 야간 기침을 한다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뱉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네. 기침의 원인으로 축농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기가 10일 이상 정도 누런 코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감기가 나았다 싶었는데 다시 또 심해진다 하면 이 소아 축농증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농증은 어른도 또 아이도 재발이 쉬운데요. 왜 예전에는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이 소금물로 이제 코를 씻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가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이제 코세척이라고 생리시험수라는 세척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급성 축농증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만성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 안에 붓기를 빼주기 때문에 염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염증 매개 물질 같은 것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모 운동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사실 코 세척은 단순히 세척이 아니라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리식염수 0.9%죠. 생리식염수를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걸 농도를 좀 더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 세척액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다 약물을 같이 섞어서 하는 세척까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받아가면서 네. 세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약보다는 오히려 더 코 세척이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저희가 항생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축농증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생제잖아요. 네. 뭐 항생제를 안 쓰면 축농증이 낫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항생제가 꼭 필요한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급성 축농증, 만성 축농증이 있죠. 이제 급성 축농증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성 축농증이 아닌 세균성 축농증일 때만 항생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성 축농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데 만성 축농증의 급성 악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누런코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항생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급성 축농증에서는 어떤 경우가 또 세균성을 의심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이상 누런코가 나오면서 안면통이나 두통이 심하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균성 축농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축농증 수술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해요. 사실 이게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하잖아요. 수술을 하면 코의 구조를 한 번에 훼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 축농증의 수술적인 치료 어떨 때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축농증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증상에 의존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증상이 심하다. 그런데 그것이 약물 치료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을 축농증의 증상으로 고생을 했다. 그래서 만성 축농증이 맞고 이 증상이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데 약물 치료가 안 될 때 수술을 권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약물 치료까지도 갔는데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될 때는 수술을 이제 권하시는군요. 그럼 이제 축농증이 걸렸을 때 아니면 축농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상식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실 결국 감기가 축농증으로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을 많이 마시고 손을 잘 씻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그 코세척 이거는 요즘에는 매우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농증이 있는 사람들이 악화되지 않는데도 도움이 되고 축농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를 좀 씻어내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코세척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축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코 세척을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축농증과 관련된 건강 상식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소아 축농증 수술은 성장기가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어른이 돼서 수술하는 게 좋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아 축농증은 수술이 첫 번째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아이가 괴로워하는데 도저히 다른 치료 해결이 안 될 때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이 수술 자체가 어쨌든 안면골에 손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수술을 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가능하다면 조금 더 커서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계속되는 아이의 입냄새, 축농증의 신호다. 뭐 이제 입냄새가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축농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예, 어른보다는 조금 더 축농증이 아이의 입냄새 원인이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쨌든 충치라든가 치주 질환이 더 우선이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입냄새가 나는데 목 뒤로 누런 가래가 넘어오거나 앞으로 콧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침이 많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아이의 입냄새다 하면 일단은 치주 질환이 먼저지만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축농증이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뭐 이 얘기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축농증이 심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왠지 이제 축농증 하면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저도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답은 뭔가요? X인데요. 축농증이 정말 심해서 합병증이 와서 뇌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물론 머리가 나빠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개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축농증이 심하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두통, 또 뭐 누런 콧물, 네. 코막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머리 자체가 나빠지는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집중력은 떨어뜨릴 수 있으나 그게 뭐 머리가 나빠진다 그거는 아니라는 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축농증이 있다면요,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고 대신에 진단받고 잘 치료받는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질문 보시죠. 코가 작고 자주 막히는 사람은 축농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코의 크기가 축농증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이제 축농증에 걸리는 이유가 결국은 코 안에 환기가 안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코 안쪽에 사실 코가 작다는 표현보다는 네. 코가 작더라도 안쪽 공간이 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코 안쪽 공간이 좁고 자주 막히는 사람들은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름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요, 코가 큰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코가 작은 사람들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참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코 세척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식염수의 소금 농도를 적절하게 맞춘 다음 세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사거나 농도를 미리 정해 판매하는 팩을 이 물에 타서 쓰는 게 좋고요. 또 깨끗한 물을 쓰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주변을 보면 축농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에 좋은 도라지와 장어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어덮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장어덮밥 하면 되게 어렵고 비싼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장바구니 드시고요. 바로 마트로 가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장어인데 따로 손질한 게 아니라 하시기 편하게 마트에서 손질된 장어를 팔고 있어요. 그걸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 기호에 맞는 채소들 준비했어요. 꽃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 청상추보다는 꽃상추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청상추는 너무 부드럽고 물러가지고 식감이 그렇게 살질 않아서 이런 덮밥에는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도라지는 큼직큼직하게 찢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도라지를 아주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도라지 향이 나는 거를 저는 원해서 오늘 그렇게 얇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생강을 작업하실 때 잘 모르세요, 어머님들이. 이걸 막 수세미로 문지르거나 칼로 까거든요. 그러면 버려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강을 손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작은 숟가락 하나를 준비해서 숟가락으로 긁어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상처 안 나고 껍질만 그냥 쉽게 벗겨지죠. 자, 생강도 채를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채소들이 다 손질됐고요. 마지막으로 장어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장어는 다 익어져 있는 거여서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되는데요. 그 전자레인지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후라이팬에 익히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불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 직화를 해보겠습니다. 장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밥 위에 도라지, 상추와 생강을 올려주세요. 여기에 맛간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호에 맞게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트에만 가시면 드실 수 있는 초간단 장어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